기존에 이미 연끌해서 집 산 사람들도 이제 이자 부담 다 감당하고 나면 생활비 쓸 게 별로, 양육비, 교육비에 쓸 돈이 별로 없으니까 2명, 3명 놓을 생각했던 사람도 1명 놓고 말아버리겠죠. 심지어는 아이를 한동안 안 놓는 현상까지도 생기겠죠.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게, 이거는 한 사회가 그냥 자멸하기로 작정한 현상 같아요, 이게. 지금 한국은 지금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잖아요. 한국 경제가요, 지금 세계 경제에서 GDP 규모로 12위에 해당합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70년 만에 세계 12대 경제 강국이 됐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고,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 뿌듯한 사실이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또 어떤 각도로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세계 12대 경제 강국이 됐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기도 싫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갈 아이들을 낳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진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버렸어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세계에서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낸 나라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디스토피아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이 아이러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사실 한국은 굉장히 저력이 있는 나라고, 여전히 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골고루 발달하는 나라고, 각종 첨단 제조업도 갖고 있는 나라고, 정말 저력이 있는 나라인데, 부동산 가격 거품 빼고 가계부채 구조 조정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신혼집을 구할 수 있고 아이를 크게 부담 없이 낳을 수 있는 양육 보육 환경 만들고, 그런 사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금 정반대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래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잖아요. 그 최저임금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초기부터 이게 최저임금 올리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거나 방향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체로 비판적인 지지를 했어요. 제가 그때도 초기부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그렇게 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못 잡으면 말짱도루묵이다. 왜? 소득으로 찔끔 뭐 몇 푼 올려줘봐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전반적으로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과 달리 주거 서비스는 누구나 다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민들 누구나가 다. 근데 이렇게 다 이용해야 되는데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으로 조금 더 받았다. 예를 들어서 월에 10만 원 더 받았는데 월세가 20만 원, 30만 원 올라가 버려. 전세가 가격이 올라가서 그거 전세 자금 대출로 월에 몇십만 원 더 나가 버려.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조롱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의 원칙과 방향은 맞아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비즈니스 접사라 정책이라고, 사실 그거 제가 하나 만든 말인데 그거 민주당에 차용해 가서 얼마나 그렇게 공격하면서 써먹었습니까? 근데 결국 자기네들은 비즈니스 집사라 정책 한 거 아닌가요? 그 전세 자금 대출해주면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 몰랐고, 무주택자들, 젊은 층들 그렇게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은 소득 여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렇게 대출 규제를 오히려 더 탄탄하게 타이트하게 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저금리로 대출 잔뜩 해줘서 그 사람들 그렇게 연끌 투기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그래 놓고 부채주도 성장해버린 거고 자산 가격 거품 성장해버린 거잖아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이라도 하여튼 좀 제대로 잡혔으면 좋겠는데, 이렇습니다. 2018년 정도까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래도 뭐 비판도 하고 조언도 하고 또 경고도 했는데, 한 2019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정부는 집값을 제대로 잡을 의지가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뭐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집값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더 실어주는 꼴이 돼버려서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는 거죠. 왜 하냐? 이제는 제가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집값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늘 기조가 이래요.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그러지. 자기 소득 여력이 충분한 사람이 어느 때든 집 사는 거 안 말립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비싸지만 그냥 내가 자금 여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냥 집 사겠어 하는 사람들 그걸 제가 왜 말려요? 말릴 자격도 없고. 근데 그냥 집값의 흐름을 조금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일단 이렇게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지금 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가 어느 정도 선에서 수그러들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도 지금 명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시나리오들은 있죠. 그 시나리오들은 저희 선대인 TV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윤석천 선생님하고의 그 대답 내용도 뭐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참고해 보십시오. 근데 현재로서는 어떤 사람도 100% 정확하게 이야기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와 함께 온 거여서 뭐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공급망 교란 현상,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의한 뭐 공급망 교란 현상도 있고 러중 간의 경제 블록화 현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중첩되면서 유동성 과잉 상태에 이게 코로나가 그치면서 수요가 이제 억눌렸던 수요, 펜트업 수요가 이제 폭발하는 현상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인플레가 오는 것이라 사실은 되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실타래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인플레가 어디까지 가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달라요. 근데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흐름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데 다만 지금 이 흐름들이 향후 1, 2년 동안 계속 전개가 되는 상황인데 이 전개되는 흐름을 보지 않고 지금 섣불리 급하게 뭐 주택 매수에 나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쨌거나 큰 메인 시나리오는 적어도 노무현 정부 때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올랐듯이 이명박 정부에서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어떤 유동성 사이클 때문에 그런 흐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정권별로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뭐하러 집값을 내릴까요? 우약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권이 집값을 다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식이면 문재인 정부가 초반부터 집값을 다 잡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정부도 부양책을 계속 썼는데 집값 하락을 못 막았다니까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가계부채가 2.6배 늘어나 있고, 가격도 거의 한 2배 이상 올라 있죠. 그 압력을 무시하고 경제가 움직일 수 있다고요. 유동성의 힘으로 한동안 움직여왔죠. 근데 유동성이 지금 걷어들이는 거예요.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 연준이 매월 950억 달러씩 100조 원 정도 되는 돈을 계속 매월 걷어들이는 겁니다. 매월. 시장에서 그만큼 돈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유동성 시대가 끝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까 언제 사느냐 이런 물어보셨잖아요. 주식 투자하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주식 투자하듯이 집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입지에 좋은 주택인데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 충분히 좋은 가격으로 왔다 싶을 때 사세요. 그런 시기가 영원히 안 올 것 같다고요? 옵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수준의 집값보다는 훨씬 싼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섣불리 저는 안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 하신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자금 여력이 있고 그냥 나는 자기 집을 소유해서 편하게 살고 싶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그런 경우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언제쯤 부채 폭탄이 터지나요? 부채 폭탄이 터지면 집값 하락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금융위기가 오는 건가요? 부채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터진다라는 게 이게 정부가 이런저런 부양책을 써서 조금씩 그 충격을 분산시키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게 감당을 못해서 급격하게 올 수도 있는데 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정부가 하는 거 보면 확실히 한국의 관료들이 딴 건 몰라도 여러 번 학습이 돼서 그런지 위기 관리 능력은 상당해요. 어떤 식으로든 급격한 위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수습하는 거 예방 절대 잘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다만 문제가 터졌을 때
수습은 그래도 잘하는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어서 근데 그 사회적 기회비용이 너무 크죠. 그 과정에서. 다만 이게 그 금리가 오르고 그다음에 양적 긴축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게 그 여파가 당장 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뭐 경매로 따지면 집값이 하기 시작하고 나서 2, 3년 이후가 경매 물량이 제일 많이 쏟아지고요. 경매로 집을 뭐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하락세가 시작되고 나서 한 2, 3년 후가 경매 물량이 제일 많이 쏟아질 때죠. 물론 그때가 제일 쌀 때가 아닐 수는 있지만 경매 물량은 제일 많이 쏟아질 때다. 그러면 그만큼 그리고 은행 연체율도 그때가 많이 높아지더라. 실제로 한국에서도 2011년, 12년 무렵에 은행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빚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아졌다는 거죠. 동탄 아파트 실조사는 놀라웠는데요. 수원 좀 알려주세요. 거래가 안 되는데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가격은 그대로일 텐데요. 이게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힘겨루기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앞으로 펼쳐질 집값의 흐름이 궁금하시면 2008년 이후 한국의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흐름대로 비슷하게 지금 저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시기적으로도 되게 비슷합니다. 예, 이게 정말 너무 데자뷰 같은 게요.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초기에 열심히 해서 집값 좀 잡았다가 중반에 카드채 사태 터지면서 부양책 기조로 돌아서면서 후반에 이제 부동산 폭등을 허용했고요. 문재인 정부도 초반에 낑낑대면서 뭐 핀셋 규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빨리 조치를 못했지만 어쨌거나 9.13 대책 내면서 웬만큼 잡았다가 일본 대한 수출 규제를 계기로 뭐 경기 부양한답시면서 부양책 기조로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집값 통제력을 놓쳐서 폭등을 허용하고 이런 상황들이 똑같이 되풀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부 후반기 때 대출 규제 잔뜩 이제 도입하고 물론 그때 이제 세계 경제 유동성이 이제 다시 좀 축소되는 쪽으로 그때도 전환하죠. 문재인 후반기도 지금 올해부터도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 LTV DTI 규제 도입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DSR 규제 뒤늦게 도입하면서 집값이 막판에 거래가 확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긴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잖아요. 전에는 이명박 정부, 지금은 윤석열 정부란 말이에요. 예, 소름 끼치는 데자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도 똑같은 게 이게 이제 거래 침체가 오고 집값이 일시적으로 좀 조정됐는데 아직 사람들 기대가 살아있는 거죠. 예, 매도자 입장에서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뭘 해줄 것 같은 거죠. 이명박 정부 초기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저한테 뭐 여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검색 다 하실 수 있잖아요. 2008년 이후에 물론 이제 그때는 좀 달랐던 게 그때는 금융위기가 왔죠. 지금은 뭐 금융위기까지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주택시장은 괜찮거든요. 집값은 조정되겠지만 그 미국의 주택시장을 떠받치는 몰기지 대출 구조가 워낙 2008년 당시에 비해서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큰 충격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워낙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그때와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왔느냐 안 왔느냐는 좀 다르겠지만 금리를 올려고 양적 긴축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집값이 조정받는 흐름으로 가는 건 저는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미래를 보고 싶거든. 집값의 과거를 돌아보라. 지난 하락기 어땠는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집값에 집착할까요? 그러니까 집값을 계속 올려놓으니까 집값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도 사실은 한때 집값에 엄청 집착하는 국민이었죠. 근데 집값이 수십 년 동안 떨어지니까 누가 집착하나요? 아무도 집착 안 하죠. 원래 국민성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성 때문에 뭐 한국은 집값에 집착하는 국민성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그거는요, 인간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집값에 집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너무 욕심내서 갭 투자한 분들 손해봐도 자업자득 아닐까요? 저는 사실은 정말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젊은 분들이, 뭐 주거가 안정이 돼서, 그렇게 과도하지 않은 집값을 치르고 자기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뭐 괜찮은데 사실은 집값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뭐 신혼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실
뭐 진짜 집값이 더 올라버리면은 뭐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두려움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뭐 그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이런 걸 다들 뭐 설명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른다. 지금 집 안 사면 영원히 뭐 바보 된다, 벼락거지 된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 박탈감 자극하면서 사람들 비하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 사람들 어쨌거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집을 막판에 뭐 연끌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연들을 들으면.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진짜 정말 이게 뭐 빚의 무서움을 모르고 그리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이것 때문에 사회가 망가지든 부동산 시장이 폭등해서 정말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멍 때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든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탐욕에 차서 그렇게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페널티 받아야죠. 근데 그걸 뭐 전자의 사람과 후자의 사람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시장은 그렇게 냉정하게 구분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집값이 하락할 때 그리고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탐욕을 부렸을 때 언젠가 시장에 그런 강력한 페널티를 받는다라는 걸 경험해야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전체 한국 경제도 건전해지고 부동산 시장 자체도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가겠죠. SJS님, 우리나라는 비싼 아파트 사교육비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이 두 가지만 아니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구조를 좀 바꾸는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거 하다가 그리고 홀로 앞서서 나가다가 짱돌만 대빵 맞고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좀 예전 비하면 좀 시니컬해졌어요. 솔직히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래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두 가지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 사교육 안 시켰습니다. 뭐 사실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데 저는 지금도 제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뭐 제 노후를 의탁할 그 전원주택을 언젠가 지을 겁니다. 뭐 사실 그럴 만한 충분한 자금도 있고요. 저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저는 집도 안 갖고 있어요. 집 가지고 제가 이게 부동산을 투자라고 하지만 투자해서 생기는 어떤 사회적인 그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들을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적어도 집은 투자 목적으로는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집이든 뭐 부동산이든. 강성준님, 중학교에서 주식경제 공부, 돈 공부 시켜야 합니다. 상당 부분. 여러분, 제가 5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녀들 교육할 때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5가지를 가정에서 익히게 하셔야 됩니다. 첫째, 노동해서 소득 버는 거, 그리고 그 소득을 가지고 적절하게 지출하는 거, 소비하는 거, 소득을 가지고 저축하는 거, 또 투자하는 거. 한편으로는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하고 나눔할 수 있는 것, 즉 기부하고 베풀 수 있는 것. 이 5가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 공부인 거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무슨 뭐 이론적인 공부를 꼭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이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훈련들을 그냥 평소에 시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제대로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